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상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던 IPO 시장이었지만 요즘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지부진한 시장 흐름 속에 IPO 자체도 줄었고 기대감도 높지 않은데요. IPO 시장의 한겨울, 그 배경과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여름에 찾아온 기업 공모 시장의 겨울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김종효 인포스닥 데일리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PO 시장 올 들어서 정말 작년과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게 쌀쌀합니다. IPO 시장 토론하기 전에 먼저 아마 이 IPO 시장의 동향을 좌우하는 게 역시 시장 흐름일 텐데 요즘 시장 흐름 먼저 들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종호 의원님, 요즘 네. 뭐 7월 후반 들어 주식시장이 좀 괜찮았는데 요즘 또 주춤하고 요즘 상황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한 해 내내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던 것은 결국은 환율, 물가, 금리 같은 이런 거시 변수들의 불안감이 결국은 주식시장을 하락으로 이끌었는데요.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환율도 안정되고 있고요. 물론 돌아선 건 아니지만 뭐 1,350원을 외쳤던 환율이 일단 1,300원대에서 다시 안정은 되고 있고 뭐 금리 마찬가지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3.4를 찍었지만 지금은 2.6, 2.7 뭐 이런 레벨이 일단 좀 내려앉은 상황이고 물가도 어쨌든 고점은 찍었다. 오늘 저녁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면 시장을 움직였던 마켓 드라이버들이 모두 방향을 돌렸거나 최소한 보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도하게 밀었던 종목은 좀 끌어올리고 그동안 조금 덜 내렸던 종목은 실적 발표되면서 더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일정 부분 마켓 드라이버가 거시 지표에서 이제는 각 기업의 제대로 된 가치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로 바라보면서 종목별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은 안정세로 들어갔는데 과연 4분기 내년 넘어가면서 다시 이제 시스템 리스크로 가느냐? 그렇게 간다면 뭐 시장에서 그동안 약세론자들이 외쳤던 뭐 2,000선 뭐 이런 끔찍한 지수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미리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한 9월 초까지 진행되는 3분기의 이 초기, 중기 국면은 저는 회복 국면으로 갔다. 그리고 이 회복 국면의 핵심 포인트는 주도주가 지수를 쭉 밀고 나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종목별 장세가 전개되는 그런 굉장히 느린 속도의 상승과 종목 장세가 더불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 느린 속도의 성장세. 우리 서지용 교수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거나 분석을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주식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이긴 한데요.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확실성은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그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 또 물가 상승 압력이 뭐 지속될 걸로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긴축 기조는 완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주식시장이 직격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공모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공모를 철회하거나 아니면은 그 유예하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그 2021년 공모 금액 대비 2022년 현재 공모 금액을 비교해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공모액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에 6조 6천억 정도가 공모액이었거든요. 6조 IPO 시장에 6천억이요? 6조 네. 6천억. 근데 지금 올해 보게 되면 수치로만 보게 되면 어쨌든 14조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12조 7천억 빼게 되면 이제 1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80%가 급감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상장을 예정돼 있던 현대 뭐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뭐 현대 오일뱅크 그다음에 CJ 올리브영 이런 그 1조 원 클럽이 가능한 그런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IPO를 유예하거나 철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얼마나 그 공모 시장의 안 좋은지를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다른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는 중소 그런 그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최근에 이제 5월달에 가온칩스라든가 뭐 넥스트칩 이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1000대 1의 어떤 공모 경쟁률을 통해서 뭐 성공적으로 이제 그 상장을 하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 기대를 받았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소 이제 공모가가 낮아지면서 상당히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 시장 동향이 벌써 이 기업 공개 시장을 한겨울로 좀 밀어 넣어서 작년에 비하면 절대 규모는 있지만 이게 LG엔솔 하나를 빼면 실질적으로 아주 적은 수로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은 영향인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기업 IPO 시장 종합적으로 이렇게 떨어진 건 결국 그냥 시장 동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건 IPO를 공급하는 사람과 IPO를 나중에 그 받는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IPO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받고 싶겠죠. 왜냐하면 향후 투자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시 자본을 되돌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IPO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든 비싸게 받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시장의 상황, 금리, 유동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단기 투자자들은 뭐 단기든 아니면 뭐 긴 기간이든 이 기업이 뭐 적정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가격이 조금 흥분된다라고 생각되면 뭐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반대로 지금 현재 IPO 시장이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서 적절한 가격에 상장이 되게 되면 오히려 장기 투자 관점에서 IPO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작년에 시장이 워낙 좋았고 시장의 유동성이 물밀듯이 IPO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뭐 상장만 한다 그러면 따상이 거의 공식화될 정도로 나타난 상황이지만, 지금은 소카가 할인해서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던 밴드에서 할인해서 IPO를 할 만큼 자금이 급한 곳에서는 그렇게라도 IPO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처럼 고평가되거나 너무 이렇게 과하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고,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IPO가 과거처럼 단기 차익을 노리는 시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을 적절한 가격에 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IPO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은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근데 작년과 올해는 너무 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극단적이어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평균을 내보면 보통 한 4조 원 정도에서 유지되던 공모자금이 작년에 뭐 14조, 올해 뭐 더 이상으로 올라갈 걸로 봤던 것은 그만큼 시장이 저금리와 유동성이 넘쳐났던 환경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IPO가 찬바람이 분 것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주식장도 빠진 영향도 있지만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유동성도 대폭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이제 규모를 보고 시장 동향을 봐서 오히려 좀 안정된 가격, 적정 가격에서 새로 출발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마침 모빌리티 스타트업 소카 얘기를 하셔서, 소카가 지금 오늘 내일 일반인들 청약을 하잖아요. 그에 앞서서 기관 수요 예측에 상당히 참패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공모가가 결정이 됐습니까? 일단 소카 같은 경우는 28,000원의 공모가 결정이 됐고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친 56대 1이라는 좀 참담한 결과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그 공모가 원래 밴드가 34,000원에 45,000원까지 이렇게 제시가 됐었는데 뭐 28,000원 낮추면서까지 이제 공모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기관 수요 예측에서도 지금 100대 1이 안 된다고 하면 개인 청약에서도 상당히 이제 부진이 예상이 되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카는 이제 자금 조달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에 이제 자칫 그런 공모를 연기했을 때 또 그 소위 말해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강행한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IPO 시장의 최근 현황을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보면 그 공모 총액이 한 9,9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1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조에 못 미치는 못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뭐 아주 큰 대여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그 참패를 하는 지금 상황에서 보면 IPO 시장을 앞둔 다른 기업도 뭐 상당히 이제 남일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카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조금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교수님 의견과 달리 제가 보는 것은 예. 7월 달에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호황을 누렸거든요. 성일 하이텍. 네, 그리고 세비캠이라고 하는 지금 2차 전지는 여전히 시장에서 작년에 그 열풍을 불었던 BBIG 중에서 죽지 않은 것이 배터리라고 봐야 될 텐데 그 배터리에서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 계속 화두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아직 뭔가 숫자를 내는 데는 멀었지만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 쪽에 시장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 네, 거기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요. 올해 이제 IPO가 상반기에 정말로 뭐 처참했다고는 하지만 7월 달에 상장했던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과거 IPO의 열풍을 느낄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집중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시장에 지금 IPO를 대형주나 아니면 사람들이 살만한 종목군들이 없어서 그만큼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종목을 적절한 가격에 공급한다면 IPO가 지금처럼 계속 찬바람만 불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으로 공모를 하면 투자자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카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낮게 가면 포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까? 이게 그냥 그래도 강행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자금 조달에 시급한 거예요? 뭐 일단 상장 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상장한다는 거는 어쨌든 투자 자금 확보가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루게 되면 그만큼 투자 계획도 미뤄지게 되는 거고요. 자칫 그러면은 이제 공모에서 연기가 돼 있을 경우에 기업의 부담감은 뭐 자금 조달 그런 차질도 생기지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 가치에 자신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고 투자자들이 볼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히려 하반기 됐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 제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강행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이 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금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나름대로의 어떤 핵심 가치를 판단했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면은 뭐 적정 주가니까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하지 않나도 생각이 됩니다. 그 소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향후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이 정도 레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소위 성장주의 할인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가격보다 향후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금리가 좀 더 올라가면.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바램이나 개념이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은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쉽지만 지금 못하면 나중엔 더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IPO는 공급하는 사람과 수요자의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급하고 싶은 사람은 최대한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마사지를 하고 싶은 거죠. 상장하는 그 시점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을 모두 최대한 터질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향후 뭐 경기가 불안하고 금리가 불안해서 소카 같은 금리 관련 베이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면 그러면 만약에 안 좋아질 때 더 안 좋은 가격에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보기엔 아마 거의 억지로 그 BEP를 맞춰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만약에 하반기에 BEP도 흔들린다? 그러면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억지로 거거든요. BEP를 맞췄다는 건 2분기에 이제 흑자는 낮지만 굉장히 적었다 뭐 이런 건가요? 영업이익이 거의 뭐 제로 수준에서 거의 조금 낮다. 플러스 나온 수준인 거죠. 그래서 뭐 자신들은 뭐 자신 있다, 뭐 향후 비즈니스에서 뭐 M&A도 하고 뭐 할 거다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장하는 시점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다각도로 준비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 저는 여기서 만약에 안 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번에 서둘러서 상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시장에 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롯데가 결국 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겹쳐 있는 것 같습니다. 롯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이제 다른 걸 더 사지 않느냐? 늘려나가겠다라는 늘려나간다. 그런 이슈도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예상들이 있군요. 지금 사실 우리 사주 이 공모를 하면서 일반 청약도 좋지만 직원들이 많이 사서 지금 문제가 된 기업이 지금 있습니다. 크래프톤 1년 전 상장해서 오늘 보호 예수 1년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럼 크래프톤의 다시 공모 가격 지금의 상황, 우리 사주 직원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참고적으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8월 10일 날 그 공모가 돼서 상장이 돼서
그 보호예수 1년이 지금 지난 상황이죠. 1년이 딱 예. 됐군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우리사주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그 산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이제 그 주식을 팔지 못하게 이제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년은 이제 보호예수 기간으로 잡혀 있죠. 근데 지금 문제는 일단은 크래프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 8월에 공모가가 49만 8천 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증권금융을 통해서 돈을 빌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심하죠. 왜 그러냐면은 그 지금 그 담보 비율이 이제 60%가 안 되게 되면은 시장에서 반대 매매를 통해 처분이 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손실에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1인당 한 1억여 원 이상씩 투자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거기서 지금 한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손실로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네. 손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심각한 수준이고 뭐 그거에 비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카카오뱅크는 보호예수 기간 1년이 예, 지났죠.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당시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3만 9천 원이었는데 지금 한 18% 정도 주가가 빠져서 한 3만 2천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규모는 더 사실은 투자 금액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사주가 한 5억 정도 1인당 그 조합원들이 투자를 해서 예. 지금 한 8천만 원 이상씩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그래도 높지 않았고 하반기에 은행주들이 이제 금리 인상 통해서 실적 개선되는 또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또 시장 전문가들도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반토막이 난 데다가 실제적으로 공모가가 너무 높아서 좀 오버밸류 돼서 이제 약간 주가 거품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카카오뱅크는 우리 사주의 경우에 한해서 1년이 돼서 보호예수 기간이 끝났고 크래프톤은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반대 매매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원래는 일어나야 되지만 뭐 반대 매매라고 하는 게 내가 그만큼 마진콜이 나왔을 때 마진콜만큼 자금을 집어넣으면 더 또 넣으면, 되지 않을 수 담보를 있고요. 더 넣으면. 네. 뭐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떤 방법을 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만약에 크래프톤의 그 경영진이 이 CFO를 포함한 경영진들이 정말로 이제 좋은 사람들이라면 지금까지는 회사가 막아줬다가 이제 오늘부터 또 내일부터 거래되는 순간 만약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마진콜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이 회사에서 직원으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실분 마이너스 40% 이상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추가 자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충격이 크지 않았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매물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가의 낙폭도 별로 없었고요. 당일날. 물론 앞으로 뭐 시장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회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 주느냐. 무이자 대출이라도 회사가 해줘서 그 손실분을 일정 부분이라도 방어해 줄 거냐. 아니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내가 내 회사를 살펴봤을 때 향후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에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지. 지금 뭐 인도에서 또 배틀그라운드가 갑자기 빠졌다고 해서 최근에 주가가 또 덜컥인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경우를 또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 판단을 잘 하시고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과거 같은 경우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 정말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힘들지만 좋은 종목은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이나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우리 회사 믿을 만한 회사라고 판단이 된다면 뭐 조금 더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실제로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수준으로만 보면은 이제 반대 매매 당해야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직원들이 회사를 또 믿고 경영진을 신뢰하면 비록 주가가 떨어져 있어도 견딘다. 그럼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데 대해는 1년 전 이 크래프톤을 상장할 때 이 크래프톤에 대한 가격 산정, 평가 이게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크래프톤 공모가 49만 8천 원 나올 때 예.
그 PER 보통 주가 배수 비율,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45에 47 정도로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 주가 배수 비율이라는 게 상대가치 평가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업종의 동일 업종에 있는 동일 유사 사업에 있는 경쟁 기업의 어떤 그 멀티플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방법인데 그때 이제 국내 NC 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넷마블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보통 그 PER 같은 경우에서 그 47에서 뭐 56,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 배수를 가져다가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 전망 수치가 이제 평가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이제 PER만 보더라도 그 당시 글로벌 그런 게임 업체 평균이 한 26배 정도 됐었거든요. 수익 대비. 그런데 그거보다도 지나치게 높았다는 거 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사실은 좀 전에도 연구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성장 여력 이런 게 너무 좀 그 당시에 좀 고평가됐다는 부분도 일부 평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 주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제 물론 그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 압력 높아지고 최근에 또 뭐 달러 강세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뭐 사태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다른 주가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낙폭이 컸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평가가 지나치게 높았고 우리나라 그 상장 그런 과정에서 공모 절차에서 지나치게 그 공모가가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공모가 결정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돈을 발행 기업들은 많이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 신고서 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 수요 예측하고 그다음에 개인 청약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보통 상장이 되는데 공모가 결정되는 과정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공모가 결정되다 보니까 개인은 결정돼 개인이 있는데. 사실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증권 신고 정정 요구서가 금감원에서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오버밸류된 가치를 제시했다고 금융당국에서 판단한다는 거를 보더라도 얼마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그 어떤 공모가가 부풀려서 평가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당시 평가, 가격 평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 논쟁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왜 크래프톤의 경우에도 우리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한 대로 금감원에서 정정신고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 이 가격 결정에. 뭐 언론에 그런 반대 여론도 있었는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증권사는 수수료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 사이즈를 키우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저는 애널리스트를 뭐 전혀 그 변호하고자 함이 아닌데 그 당시에 비교할 만한 피어 그룹들의 밸류에이션보다 너무 낮게 평가하면 그러면 그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 회사는 이번에 상장하는데 경쟁사보다 너무 나쁜 회사라서 이만큼 할인율을 적용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를 시켰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가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각자의 책임이니까 그건 책임질 요인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과연 적절한 피어 그룹을 골랐고 과연 적절한 수준의 밸류를 부여했는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적절한 어떤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그건 충분히 그 애널리스트들에게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만한 요소가 되고요. 말이 나온 김에 개인 투자자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활용하는 법을 짧게 말씀드리면 가격은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제시하는 가격은 예, 목표가는 그냥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무시해라? 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안 맞습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널리스트가 잘못했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할 때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이 환경에서 내가 생각하는 적정가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환경이 바뀌면 바로 목표가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적으로 매일 다이나믹하게 그걸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에 얘기한 목표가를 가지고 저 애널리스트는 예를 들어서 뭐 크래프톤을 40만 원을 얘기했는데 지금 25만 원 됐으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격을 만드는 로직,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로 데이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없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런 로 데이터를 보면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B2C로 많이 소비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보고서로 착각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워낙 개인 투자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보고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세일즈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이 그 보고서에 제시된 가격을 믿느냐? 안 믿죠. 대신에 그 안에 제시된 여러 가지 자료들, 그와 관련된 논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보고서를 보실 때 가격에 함몰되시지 말고 그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 안에 있는 각종의 데이터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보고서, 긍정적으로 보는 보고서, 다양한 보고서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게 주식투자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널리스트가 말하는 이 목표 가격은 잊어라. 다만 그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자료, 원데이터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요. IPO 시장 상당히 안 좋지만 그래도 공모 청약하는 분들 뭐 기대를 하는 종목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예정돼 있는 IPO, 예정돼 있는 기업 중에서 조금 주목을 할 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서 교수님?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소부장 기업들, IPO 이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기업도 유망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도 이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좀 대역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예. 이제 K뱅크하고 밀리의 서재. K뱅크. 예, 네.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그런 주요 기업들이 상장 유예를 하거나 연기를 한 거에 비해서 이제 K뱅크나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뭐 강행할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K뱅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은행 산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그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이 은행의 이제 그 순이자 이익이 상당히 이제 개선이 되고 계속 증가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K뱅크의 그런 그 주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K뱅크가 또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적정 공모가예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나치 공모가 높으면은 그 상장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반락하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K뱅크 입장에서는 진짜 그 현실성 있는 공모가를 제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 전자책 구독 서비스로 유명한 기업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그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누적 회원 수가 한 450만 명 돌파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매출도 전년 대비 한 60% 이상 개선됐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그 드라마라든지 서비스 이런 쪽으로 영역 확대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런 관심 가질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K뱅크 밀리의 서재 소카 흥행이 조금 실패한 걸 보고 K뱅크 경영진들 좀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요?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K뱅크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터넷 은행에서 솔직히 카카오뱅크에 밀린 거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증자받아서 공격적으로 영업해서 갑자기 이번에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 소위 이제 코인 시장에서 자금 출처로 사용되면서 그러니까 코인 시장과 연계된 계좌를 K뱅크가 두나무와 연계해서 하기 시작하면서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계좌 수도 엄청나게 늘고 이익도 늘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국내 은행들도 코인 시장과 함께 가겠다라는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렇게 경쟁자가 늘어나면 과연 K뱅크가 장악력을 가져갈 수 있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소카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 하면 더 낮은 가격에 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저는 소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K뱅크도 마찬가지인 거죠. 코인 시장에 갖고 있는 지금 거의 독점적인 장악력을 자기들이 잃는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게 가격이 조금 싸더라도 최대한 많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K뱅크에서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최근에 KT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컨텐츠 사업들을 키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영우 효과 하나로 뭐 개별 종목의 주가를 뭐 40%씩 끌어올리는 등 약간의 컨텐츠 효과를 보여주면서 KT가 과거와 달리 늙은 기업, 뭐 공기업에 가까운 기업. KT를 말씀하시는 것은 K뱅크의 대주주가 KT의 자회사인 BC카드이기 때문에 KT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컨텐츠 거래가 저는 미래로 가게 되면 뭐 NFC로 거래되는 방향
또 뭐 코인으로 거래되는 방향으로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KT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도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구간에 한번 상장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K뱅크는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기업 중에서는 저는 상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던 마켓컬리를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아, 마켓컬리. 네. 왜냐하면 마켓컬리는 대주주 지분율이 엄청났습니다. 10%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과연 상장을 해서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의 물량을 과연 어떻게 조율할 건가?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페이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알리페이가 한번 지분 던지면 그날 시장에 폭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상장하고 나서 뭐 6개월, 뭐 몇 개월 될 때마다 과연 그 물량 폭탄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켓 퀄리가 과연 하반기에 약속했던 대로 상장을 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장을 한다면 그렇게 약한 대주주 지분을 어떻게 방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라이언 아트 스튜디오라고 해서 게임사 하나가 상장합니다. 게임 회사. 네, 근데 여기가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라고 하는 빅히트 게임을 만든 게임사거든요. 그래서 게임사가 이렇게 새로운 새 피를 수혈했을 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게임사들을 포함해서 라이언아트라고 하는 오딘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도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기업 공모 시장의 한겨울, 과연 어떤 기업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분석 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 데일리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좀 고맙습니다.